먼저 관연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전 쪽은 한 11% 정도가 보통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에 의하면, 통계를 잡아본 거예요. 여기 뭐였죠? 배전 관리, 배전 보호. 지금 배전 선로 관리와 보호 부분이 14문제, 11문제, 4문제, 배전 운영, 배전 특성. 이런 특성 같은 것들이 여기 정기적 특성이 되겠죠? 예? 운영 같은 경우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과 구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보호 방식, 분산전원. 분산전원 지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분산전원의 개통 보호 방식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분산전원 연계 시 이제 보호 방식에 관련된 부분을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설비 진단 같은 건 배전 선로의 케이블 진단을 한다든가, 변압기 진단을 한다든가, 그런 개념들을 이제 보여주면 되는 거고요. 수요 관리. 지금 문제가 돼요. 항상 지금 발전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부하를. 그 부하를 줄이기 위한 특혜들도 이제 앞으로는 없앤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런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신배전. 배전 선로에 대한 그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느냐. 여기는 쓰지는 않았지만은, 왜냐면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안 썼지만은, 배전 선로에 대한 그 손실 저감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같은 건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들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빼고, 전력 품질. 바로 14장의 전력 품질 전압이 바로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PQ, 파워 퀄리티에 대한 부분. PQ 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그, 스웰, 그 다음에 고조파, 플리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랜지언트, 이런 부분. 그 외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들이 이제 고조파에 대한 부분은 빈번하게 나옵니다. 전압, 12문제가 이제 전압 관리, 전압 조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왔다고 하면 전압 조정. 전압 조정 어떻게 하냐? 11장에서 배우셨죠?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 어떻게 하죠? 예? 발전소에서 전압 조정하는 방법. 또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하는 방법. 주상변압기에서 전압 조정하는 방법. 또 배전선로에서 전압. 그래서 키워드를 전압 조정 나오면 발변주배로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발전소에서 전압 조정. 예?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 주상변압기에서 전압 조정. 예? 배전선로에서 전압 조정. 어떻게 하냐? 배전선로에도 SVR이나 PVR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 전압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상변압기에서는 탭을 이용해서 전압 조정을 하면 되겠죠. 발전소 같은 경우 무해전류를 증가를 해주면 되겠죠. 가버너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그럼 변압기에서는 전압 조정을 어떻게 할까요? 변전소에서는 전압 조정을 어떻게 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했는데, 직접적으로 전압 제어하는 방법, 간접적으로 전압 제어하는 방법. 직접적으로 전압 제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탭을 조정하면 됩니다. 변압기 탭을. OLTC 탭을. 간접적으로 전압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변전소에서. 바로 조상설비였죠. 여러분들 보셨던. L이나 C를 투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발전기에서 전압 조정하는 것도 AVR에서 전압 조정하는 방법, AQR에서 전압 조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전력계통 쪽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그런 부분이 간단하게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UPS, PLC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그냥. 소분류 뭐 이렇게 돼 있고, 세분류 뭐 이렇게 나왔던 부분으로 돼 있는데, 잠깐만요, 어디 있지? 여기서 배전 부분만 한번 보시면요. 배전 쪽이다 보니까 이제 변압기가 또 나온 겁니다. 배전 변압기에 대한 결선, 종류, 특징, 케이블은 접속을 어떻게 하는지, 고주파 쪽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전압, 순간고장, 영향, 원인, 전기 품질. 이 전기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요 관리, 배전선 보호장치. 배전선로 보호장치들이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예? RS, 뭐로 외우라고 했죠? RS, L. L로 외우라고 했죠? RST 여러분들 외워주시듯이 RS, L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R이니까 리클로죠. S 뭐였죠? 섹셔널라이저. L 또는 F로 외우시라고요. 라인 퓨즈로 외우든지 퓨즈로 외우시든지 RS, F로 외워주시든지 RS, L로 외워주시든지 그렇게 외워주시라고요. 전압 강화, 배전 자동화. 배전 자동화 이제 한전에서는 NDIS라고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뭐 코다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코리아 데이터가 아니라 디스트리뷰션 오토메이션 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원격 겹침 AAMR
같은 경우. 배전 자동화. 이런 부분 나옵니다. 배전 자동화는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 무정전고법. 이런 것들도 25점짜리로 나왔었거든요. 배전솔로에 대한. FAS, 배전 부하 특성. 수용률, 부득률 나오죠. 전력 손실 나오죠. 지금. 마이크로 그리드. 예? 배전계획, 스폰 네트워크 장단점 특징 나오죠. 이런 것들. 예?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될 거고. ABC 케이블 한 두세 번 나왔었죠. 지금 이제 사용을 더 안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저번에 얘기 들었다시피, 이제 A, B, C는 상입니다, 상. 한전에서는 A상, B상, C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수용가에서는 R상, S상, T상 또는 U, V, W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전화 표시 방식들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각.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그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케이블을 가공선로로 보내면서 중간에 뭐 선을 넣어가지고 A, B, C를 꽈가지고 이렇게 보낸다. 거기에 따른 이제 손실 때문에 뭐 실드 처리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캐스케이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배전 쪽에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뭐 디스크리미네이션이나 캐스케이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캐스케이드라는 건 순차적으로 이제 떨어지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전류나 시간에 대한 선택 차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밑에 사고 나면 밑에가 떨어져야 되는 거고 위에 건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션의 원리라고 하면 캐스케이딩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용량이 부족한 겁니다. 캐스케이딩은 이제 뭔가 이제 퍼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밑에서 사고가 났는데 위에 게 떨어져 버립니다. 위에 게 떨어지지 않게끔 중간에 퓨즈를 달아가지고 퍼지지 않게끔 이렇게 중간중간에 끊어준다라는 게 캐스케이딩 장애입니다. 그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로 뭐 라인 퓨즈를 달아서 설치를 한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이것도 품질입니다. 세그 수열 다. 수변전 설비. 이런 것들은 이제 배전 쪽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주는 14장인데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되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다 설명을 안 드릴 겁니다. 이런 자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봐주셔야 되는 건 그래도 보다 보면 기본서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자료를 많이 보시다 보면. 자, 12장입니다. 요거는 뭐 간단하게 12장, 13장 같이 한번 해보시죠. 뭐 배전계통의 구성. 고압 배전계통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지식, 환상식, 만상식. 그다음에 요거는 고압의 가공만 설명을 했죠. 고압의 지중은 설명 안 했습니다. 요건 조합 방백내로 저는 외웠거든요. 방빼내, 뭐 방백내 이렇게 외웠는데 조합이니까 방사상식, 조합 뱅킹식, 조합 네트워크 방식 이렇게 외웠다는 얘기죠. 배전설의 전기 방식을 비교한다고 그랬죠.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그래서 제가 항상 오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자꾸 쓰셔야지만 됩니다. 보면서. 그래야지 반복을 더 하게 되니까. 그래서 단상 2선식,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똑같이 쫓아서 하시면서.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그리고 머릿속에 그거를 딱 사진으로 찍어서 집어넣는 겁니다. 앞에서 본 거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머릿속에다가 딱 그걸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머릿속에 딱 캡처를 해가지고 집어넣어 주셔야지만 그게 오래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때도 들고 다니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에도 한번 보시라는 게 자기 전에 한번 보면은 머릿속에 그게 한 번 더 썼으니까 그게 좀 더 오래 갈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보고 한 번 더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반복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선에 대한 굵기, 송전 전력, 전선의 총중량, 선로 손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 전선의 총중량이라는 건 이제 케이블 가닥수에 따른 송전 전력과의 비교죠. 단상 2선식이 100%를 보내준다고 했을 때 이 중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케이블이 가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전력을 보내주는데 전선의 중량이 줄어든다는 건 뭐죠? 케이블 굵기가 가늘어져도 되니까 더 좋겠죠. 전력량은 얼마나 더 보내줄 수 있냐? 삼상 3선식을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왜? 삼상 3선식 때 115%에 대한 송전 전력을 보내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배전 쪽이 다 삼상 3선식을 쓰는 겁니다. 왜? 케이블 측면에서는 이 전선의 총 중량 측면에서는 삼상 4선식이 제일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보내줄 수 있는 송전 전력을 봤을 때는
삼선식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한다는 얘기죠. 가공 쪽에서는.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배전을 할 때는 송전 전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면적이라든가 이런 케이블 트레이에 올려주면 지중이라든가 이런 게 케이블 트레이에 올려주면은 송전 전력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여유 있게 보내주니까. 송전 쪽은 상관없는데 배전 쪽은 여유 있게 어차피 변압 용량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냐? 케이블 트레이 같은 건 무거우니까 그 안에다 케이블을 두꺼운 걸 많이 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면적이 늘어나니까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그런 때는 이제 전선의 총 중량 개념을 해가지고 배전을 그래서 두 가지나 쓸 수가 있고 하니까 3상 4선식으로 가는 거죠. 손실도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선로 손실이 전압의 자성이 비례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같은 3.3에서 6.6kV로 전압을 올렸더니 선로 손실이 얼마나 줄어들겠냐? 선로 손실이 자성이니까 전압의 자성이니까 4배가 줄어든다. 그겁니다. 그냥 자성이 비례하니까 그냥 계산 안 해도 결과를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는 거를 여러분들 풀어서 써줘야죠.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 요거밖에 안 되니까 먼저 설명드리면요. 선로 정수 RLCG죠. RLCG. 근데 여기는 이제 배전선로다 보니까 G가 없는 겁니다. 성전선로에는 G가 있었는데 왜? 케이블 길이가 길어졌을 때만 고려하지 않습니까? 5장의 성전 특성에서 뭘 배웠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나왔는데 단거리는 RL만의 회로, 중거리는 RLC만의 회로, 장거리에서는 RLCG만의 회로 했는데 배전선로가 장거리가 있나요? 100km 이상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 선로 정수가는 뭐 안에서 케이블 갖다 보면 수 킬로미터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공항을 갔더니 공항 같은 경우는 수 킬로미터 되죠. 항만 쪽으로 갔더니 제가 저기 보이길래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30분 걸리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데. 그만 한 5km 되니까, 예? 2, 3km 되니까, 그 야드 부분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야드 부분을 이름을 뭐라고 해야 돼? 안벽이라고 합니다. 안벽. 배 쪽에서는 안벽. 안벽 쪽이라는 게 뭐냐? 그 방파제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배를 대놓고 거기서 이제 나가기 전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배 같은 건 어떻게 만지면 다 용접을 해가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배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하는 걸 줄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큰 덩어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빨리 용접해가지고 바깥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에 설비들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케이블링만 안 됐지 실질적으로 케이블은 나중에 연결하기 힘들게 해서 뭐 배전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기들은 안에다 설치할 거는 다 설치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에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배를. 물론 집어넣는 것들은 조그만 것들은 집어넣겠지만은 그리고 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공간들이 작다 보니까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것만 나중에 포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것들은 넣어가지고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그 도크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그 생산량하고 맞물려 있죠. 그 플라잉 도크도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다가요. 그 다음에 그 암벽 옆에 이렇게 플라잉 도크라고 해가지고 딱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고 얘가 쭉 가죠. 그럼 수심 한 100m까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던 배는 그냥 뜨겠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플라잉 도크 같은 것도. 자, 보시면 선로 정수 RLC가 있고 전압 강화에서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률 등이 있다. 근데 이 전압 변동률에 대한 것들이 증명 문제가 좀 많이 나온다. 왜? 계통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 손실에는 아까 얘기했던 옴손. 옴손이 바로 저항선이겠죠. 그 손실 계수가 뭐다? 부하 형태에 따른, 모양에 따른 분산 부하율과 분산 손실 계수를 계산해라. 이제 아까 머릿속에 이제 대충 생각이 나시죠? 아, 이게 말단에 돼 있는 건 3분의 2 지점, 평균되어 있는 건 2분의 1 지점, 수전단에 있는 거는 3분의 1 지점. 15분의 8, 15분의 5, 15분의 3 해가지고 15분의 8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1에다가 5분의 1이다. 분산 부하율은 어디쯤에 분산이 부하가 되어 있는지, 집중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고 분산 손실 계수는 얼마나 손실이 생기는 거다. 당연히 15분의 1이라는 부분은 뭐냐? 수전단에 가까우니까 손실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증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적분이 나오죠, 이제. 적분이 나오니까 어려운 거죠, 이제. 중간중간 어디까지 봐야 되고. 그래서 특성식을 이제 아셔야 되기 때문에 특성식을 이제 암기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변압기 손실에는 뭐가 있다? 철선과 동선인데 철선에는 이제 무부하선이라고 얘기한다. 왜? 부하가 안 걸렸을 때도 항상 발생하는 손실이니까. 동선은 부하가 걸렸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니까. 그걸 감소하기 위한 대책들이 뭐가 있느냐?
동선 같은 거 아까 얘기했죠. 케이블을 더 굵게, 그리고 건선을 더 짧게, 작게 감아라. 철선 같은 건 이제 그 재질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효율을 계산하기 위한 부분들. 효율이 뭐가 있었죠? 변압기 손실에서는 실칙 효율, 규약 효율, 전이율,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전이율에 대한 정의가 뭔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요약을 해놓은 걸 보시면은, 기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압과 고압과 특별고압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나라 기준이고, 외국 기준도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 저압, 직류는 750V, 교류는 600V입니다. 고압은 600V부터 7000V 이하까지. 이하라는 거는 조금 이상한데요. 이상이라는 건 다 그걸 포함을 합니다. 미만, 이런 것들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 7000V 이상이니까 지금 154. 특별고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22900 이상을 이제 초고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예? 그러니까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초고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 같은 6600 이상은 왜? 우리나라의 표준전압. 표준전압엔 공식전압과 또 뭐가 있다고 그랬죠? 1장에 배우셨습니다, 지금. 표준전압에는 뭐가 있다? 전격전압이 있다. 이제 표준전압에는 공칭전압이 있다. 공칭전압을 1.1로 나눈 게 뭐라고요? 기준전압이고 거기다가 1.1을 곱한 게 전격전압이라고요. 이 세 개를 그냥 다 외워주시라고요. 이게 안 외우면 안 됩니다. 표준전압엔 공칭전압과 그 다음에 전격전압이 있다. 공칭전압을 나눠가지고 나눈 다음에 그걸 다시 곱하면 전격전압이 있는다. 이렇게 암기를 안 해주시면은 나중에 안 나옵니다. 제가 끝나기 전까지 10번은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것만 해도 이제 10번 넘게 설명드렸을 겁니다, 지금. 왜? 암기가 안 되니까. 지금 70일 남았던 10주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응? 언제 올라가나. 이거 보고 있죠, 제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백두산도 못 올라가 봤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백두산부터 등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비 갖춰서 훈련해가지고 에베레스트를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에베레스트 많이 밑에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방백내, 이건 저압배전. 그래서 고압배전 뭐라고요? 수한망, 그리고 방해, 환내. 키워드 가지고 외워주시라고요. 특히 이런 장들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키워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부분들은 키워드가 없어도 바로바로 나와주셔야지만 되는데 얘네들은 중요하지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왜? 반복은 항상 중요한 것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마저도 반복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안 나옵니다. 이거 10점짜리로 나왔다. 13문제 중에 10문제를 써줘야 되는데 못 써주면 이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면 못 씁니다. 키워드가 생각나서 써주면 7점을 받을 텐데 6점, 7점 받는데 키워드는 써줘야지 5점은 받습니다. 최소한. 반타작은 해야 되니까. 키워드 안 쓰고 막 써주죠. 그러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수한망, 방해, 환내 요 정도만 다시 또 나올 거니까. 그리고 저압배전 교통군, 방백내, 캐스케이딩,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은 자료들이 더 있는데 이제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안 드립니다. 요 캐스케이딩이나 디스크리미네이션은 한 10페이지 정도 설명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미는 없어가지고요. 요건 이제 저압 쪽에서만 해당이 됩니다. 고압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압 스폰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압 스폰 네트워크 방식인데 여기다 왜 고압을 적었나? 사실은 이제 저압에서 스폰 네트워크를 쓰는 부분은 별로 없고 다 우리나라는 고압에 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청와대 같은데 스폰 네트워크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 정부 청사 같은데 이런 데 스폰 네트워크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압이 좀 틀립니다. 이제 스폰 네트워크이긴 하지만 전압이 틀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전의 정부 청사 같은 경우는 22900을 해가지고 2개의 변전소에서 3개의 피더를 받아가지고 씁니다. 변압기 용량 선정을 어떻게 하냐? 130% 부하에서도 8시간 과부하 운전이 가능할까?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보호 방식에서 변압기 1차 측에는 차단기가 없습니다. 예?
대신 변전소에서 가서 차단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 단점 같은 경우는 1차 측 죽이고 싶어도 저쪽 한전 변전소에서 죽이기 전에는 자기네 피도 못 죽인다는 얘기죠. 보호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인 퓨즈 사이에서. 2차 측에 대해서 보호 구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다 써주는 게 25점짜리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연구반의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 그건 공부를 하십시오. 왜냐면 지금 뭐 제가 항상 그 토익에 얘기해줘. 500점짜리한테 제가 900점짜리 문제 설명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700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되면은 이제 그때 가서 배우셔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걸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배전설계 전기 방식. 고압에는 3상 3선식하고 3상 4선식을 쓴다는 얘기죠. 고압에 단상 안 씁니다. 왜 단상 쓰냐 이거죠. 용량이 커지는데. 고압을 썼다라는 건 일단 용량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압으로 수전받을 수 있는 부분이 500kW까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그전엔 100kW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kW 이상이 되면 고압 수전을 받아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380에 220을 쓰게 되면 MC12만 달아도 되는데, 예? 고압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죠? 뭐 최소 6,600이 돼야 되겠죠. 근데 21,900을 받으면 차단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차단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덩치가 커지죠. 자립형 배전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간이 수전 설비라고 하더라도 1000kW 미만의 간이 수전 설비라고 하더라도 뭐 그 DS 달고 그다음에 뭐 변압기 1차 측에 뭐 차단기 달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차단기는 이제 1000kW 미만에서는 생략을 하고 ASS로 생략을 하기도 합니다. 1000kW 이상에서는 무조건 정식 수전 설비로 가셔야지만 됩니다. 왜? 법이니까. 법정 규정이니까. 자, 승합 전후 공급 전력을 비교한다. P는 V의 자성에 비례하니까 이 3.3하고 6.6일 때는 공급 전력은 4배가 됩니다. 전압이 2배니까. 이런 것들. 예제, 승합 시 송전거리 증대되는 부분. 송전거리 어떻게 되냐? 똑같은 전압이 올라가는데 같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가 늘어나겠죠. 왜? 중량이 늘어나니까. 중량이 늘어났다는 건 거리가 늘어났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집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 선로 손실 단면적 용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키워드 외워주시면 됩니다.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각 전기 방식을 비교할 때 얘는 1, 얘는 2, 얘는 루트 3, 얘는 3. 일단 그것만 외워놓고 시작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외워놓고 시작하면 아 이래서 이랬구나. 나중에 이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편한 과정입니다. 그럼 표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각 전기 방식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선로 손실, 단면적, 용적 등을 계산해서 소요 전선 총량, 송전 전력, 송전 전류, 송전 전력이 전류니까요. 그 다음 전력 손실을 비교를 한다. 이거 딱 보시면은 뭐가 생각이 나시? 1장에서 제가 키워드 7글자에 설명드렸죠. 뭐였죠? 예? 역류, 손실, 저단중. 생각나시나요? 전력, 역류, 전류, 역류, 전력 손실, 손실류, 역류 손실, 저항, 단면적, 그 다음에 중량. 저항, 단면적, 중량. 용적이라는 게 중량이거든요. 손실 나오죠. 그 순서에서 이제 또 따가지고 온 겁니다. 거기서 몇 개만. 여기 한 3개 내지 4개 정도만 외워주시면 되고, 그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그런 키워드를 풀어서 써주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예제 1-7번이었나요? 1-4번이었나요? 1-7번이었나요? 예? 4번이 맞나요? 예, 책이 바뀌어가지고 1-4네요. 송전전압과 송전전력과의 관계를 이제 증명할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된다 그러고요. 자, 12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왜? 기본적인 뭐냐면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반복을 하셔야지만 머릿속에 넣고 이제 교재를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봤을 때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이제 눈에 들어오시라고 지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왜? 다른 학원 가면 그냥 읽고 씁니다. 그러면은 들을 때는 아시죠?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 계속 반복하고 나시면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가져가시게 하려고 이런 걸 써드린 겁니다. 13-1 선로정수 RLC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수식만 나오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전압 강화, 역기전력, 전압 강화율, 전압 변동률, 전압 강화를 증명해라. 단거리 송전술 내에 이런 그 벡터도 넣어가지고 P는 뭐 사인 세타, 뭐 코사인 세타 되는 걸 증명해라. 이런 내용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전력 손실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나왔죠, 여기. 요 바로 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 써라. 케이블의 저항해야 옴 손실. I 자승 R이 손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의 자승과 저항에 비례해서 손실이 생긴다. 이 열로스 발생하죠. 열 손실. 그래서 열 손실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옴 손실, 옴에 의한 손실이라고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변압기 손실 종류를 살펴보시고요. 손실 개수가 있다. 이걸 라지 H를 썼습니다. 부하율을 썼다. 아까 분산 부하율이 있었고 분산 손실 개수가 있었죠. 분산 부하율이 뭐다? F를 얘기하는 거고 분산 손실 개수가 H를 얘기한다. 중요한 건 H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데 0에 가까울까요? 1에 가까울까요? 근데 이제 분산 손실 개수는 뭐라고요? 부하의 분산 상태에 따른 전력 손실의 정도. 이거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부하율은 이게 이제 부하율이 높다 낮다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 위치해 있냐 이거죠. 요게 부하, 여기는 부하의 자승. 해가지고 자승을 했다는 건 뭔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최소 자승법을 쓰죠?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계산할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 자승법이라는 걸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H는 가운데다 놓고 1 넣고 0을 놔뒀는데 이거 1이 크죠? 0이 작죠?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F인지 F 자승인지 헷갈려지실 땐 당연히 자승을 하면은 뭔가 작아진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 또 틀려집니다. 왜? 자승을 하면서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다 자승을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요? 손실이지 않습니까? 얘가 부하율하고. 그러니까 부하율이 작을수록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손실이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부하율이 작을수록 그게 자승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그 개념으로서 여러분들 좀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냥 이렇게 반대로 그려주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웠습니다. 책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책에 이게 나와 있었나?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네요. 책에는 평등분포, 말단일수록 큰 분포, 송전단일수록 큰 분포, 중앙일수록 큰 분포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외웠던 게 이제 수치가 3분의 2,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외우기 좋게 하려고 순서를 바꾼 겁니다. 저 나름대로. 그래야지 외우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전부 다 크지 않습니까? 얘가 전부 다. 크죠? 중간이죠? 작죠? 그게 외우기가 더 편하니까. 그래서 말단이 있어. 보통 우리들이 부하가 어떻게 되죠? 말단의 부하가 크지 않습니까? 말단의 부하가 큰 경우. 이렇게 분산 부하율, 분산 손실에서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이제 자승. 자승이 없고. 여기 기준이니까. 아까 자승이 있었죠? 가운데는 자승이 없고 위아래는 자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얘는 안에 있다. 얘는 밖에 있다. 이 차이죠. 그럼 뭐냐? 이거는 딱 보시면 안에서 자승한 걸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감소가 많이 된다는 얘기죠. 요건 전체에 자승을 했습니다. 뭔가 크다는 얘기죠. 예? 요건 안에가 작다는 얘기고요. 얘가 뭔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썼다. 예, 전류가. I는 전체 I의 1-X의 자승이니까 처음에 많이 쓴 거죠. 송전단일수록. 많이 쓴 거니까 여기 전체에 자승을 해주는 게 맞겠고 얘는 조금씩 이제 떨어졌죠. 그러니까 감소하는 비율이 마지막에 가서 많이 썼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작았고 나중에 갈수록 이게 커지다 보니까 이게 X가 거리입니다. X가 거리. 거리에 따라서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1-S니까 거리가 작았을 때는 이게 0.1이니까 이거 0.1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요 지점에서 0.9죠. 전체 보내준 부하에서 0.9만큼이 여기 다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거는 얘가 0.1이라는 얘기죠. 0.1의 자승이니까 여기는 0.1의 자승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거는 부하가 작죠.
그러니까 여기는 작은 부분이 이제 흐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나름입니다. 변압기 손실에는 철선과 동선이 있다. 철선, 동선 감소 대책은 뭔지, 변압기 효율은 뭐가 있다고요? 예. 지금도 안 나와져 있어요. 지금 몇 번, 한 2번 반복해드는데. 먼저 실측을 한다고요. 그럼 규약을 한다고요. 그 다음 전이를 본다고요. 요것도 그 다음에 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에서. 수용률은 뭐 분의 뭐? 예? 최설. 최대 부하 설비 분의, 예? 설비 부하 용량 합계. 예? 최설. 그 다음에 부등률은 뭐라고요? 각각 최대 부하 합계 부분의 밑에 합성 최대 전력.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전력이 나옵니다. 부하율은 뭐라고요?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여러분들 애우실 때는 항상 분모부터 애워주십시오. 분자부터 애워주시면은 그냥 쓰니까 편할 수도 있는데 분모부터 애워주지. 왜? 기준은 항상 밑이다. 예? 근데 이제 기준이 위에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장진로 계산할 때 기준 용량 할 때는 걔가 기준이 위라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베이스가 튼튼해야죠. 다리가 튼튼해야지 쓰죠. 그러니까 이제 분모부터 먼저 애워주시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만 몇 개 생각해 놓으시면은 헷갈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정해주라는 얘기죠. 골프 칠 때도 어떻게 하죠? 머리 들지 말고 정확하게 힘을 정해줘야지. 기준을 정해놓고 치는 겁니다. 근데 머리 들면 어떻게 됩니까? 슬라이스나 훅 나죠. 마찬가지로 공부도 하루에 2-3시간 기준을 정해놓고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밥은 먹으면서 밥 먹고 나면 화장실 가서 보란 얘기입니다. 정 안 되면은 그런 짜투리 시간도 계속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잡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시간이 아깝다 보니까 더 시간을 내게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자린고비가 이렇게 굴비 갖다 놓고 이렇게 간장만 찍어 먹어서 보라는 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도 옆에다 놓고 봤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합격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구명조끼를 입어라. 그건 뭐냐? 평상시 때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이렇게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게 있죠. 키워드 작성본 요거 내용이 별로 안 됩니다. 요거 보고 나서 12장 들어가서 이제 그 기본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